왜 그러냐면요. 그 유당불내증 생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새끼의 젖은, 어미의 젖은 그 어미의 젖은 그 종에서 어린 개체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영양화된 비율이거든요. 근데 어린 개체한테 영양 성분이 좋다는 게 어른이 먹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른도 당연히 좋아요. 그럼 결국에 이 젖 속에 들어있는 유당 성분이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거는요. 성체들이 다 뺏어갑니다. 힘들어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그러니까 성체라기는 좀 그렇고 그거보다 좀 손의 형제들이 다 뺏어갑니다. 힘이 더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들만 소화할 수 있는 당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젖먹이 동물들은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다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가 젖이 뗀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저절로 그 유당 분해 효소의 스위치가 꺼져버립니다. 더 이상 못 먹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래야 동생의 젖을 안 뺏어 먹을 거고 그래야 동생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이 젖당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흔히 얘기하세요. 애한테 젖 먹이다가 젖 끊고 우유 먹으려면 애가 안 먹는다.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유는 소죠. 젖당 비율이 훨씬 낮아집니다. 덜 달아요. 그러니까 단맛에 익숙하신 애들이 안 먹고요. 보시면 사람의 젖에는 유당이 굉장히 높은 대신에 단백질의 함량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더지라든가 뭐 물개 이런 경우에 고래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나 그 물개의 젖은요 53%가 지방입니다. 얘는 사실 물이라기보다는 기름이에요. 기름. 이렇게 거의 기름 성분에 가까운 젖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물개는 굉장히 짧은 시간만 수유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속에 사는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체온 유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수영하고 나오시면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바깥에서는 영상 10도인가 시원한데요. 물속에 들어가면 10도면 얼어 죽습니다. 이유가 그만큼 그 안에서는 체온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몸에서 열을 많이 뺏어가니까. 그래서 해양 포유류들, 물개라든지 고래라든지 이런 애들은 젖에 기름 성분을 엄청나게 집어넣어서 태아를 빨리 뚱뚱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지방이 몸을 감싸서 체온 유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봐만 보면요. 북극곰의 젖의 함량의 이 비율도 거의 지방 비율이 33%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대구에서 다른 생물과학협회 학회에 가서 북극 연구자이신 북극 극지생물 연구자이신 이희경 박사님 만나갖고 물어봤더니 사실 그 북극 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은 북극곰은 해양 생물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지 생물이 아니라 해양 생물이래요. 왜냐하면 흔히 위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빙판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북극곰은 수영하면서 살고요. 수영하면서 물개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사실 해양 포유라고 보통 분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잡아먹을 수 있는 물개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가끔 왜 그 눈밭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눈밭에서 북곰이 나와가지고 막 먹이를 찾아 다니는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장면이 아니래요. 원래 걔는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아야 되는데 바다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물개가 다 멸종돼서 지금 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땅 위로 올라와서 자꾸 술록 사냥하고 갈매기 알 사냥하고 그래갖고 지금 북극의 생태계의 교란자가 북곰이 되어서 더 이상 해양생물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 젖 조성 성분만 봐도 어떤 동물이 어떤 게 중요하겠구나 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젖을 분비하는 거라면 얘는 해양생물이거나 추운 곳에 사는 곳이구나. 또 단백질이 많은 성분을 분비하는 젖을 가지고 있다면 새끼를 좀 더 빨리 키워야 될 목적이 있구나. 빨리 비육을 시켜야 되구나. 주로 초식동물들이 많이 이럽니다. 그 다음에 사람처럼 유당이 많은 경우가 사람이랑 사실 원숭이 되게 많거든요. 이 유당의 성분 중에 하나가 뇌를 발달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당밖에, 포도당밖에 소화를 못 시키기, 당밖에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뇌를 발달시키려면 당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당이 많은 경우에는 뇌가 발달한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어린 개체 생존에 꼭 필요한 최적의 영양분을 조합을 하면서
개체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포유류 번식의 특징이죠. 또 어미의 젖은 일단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새끼들이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암컷의 관점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쓰신 거거든요. 기존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여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암컷과 수컷을 어떻게 구분하시죠? 겉으로 드러난 생식기를 차이를 구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1차 성징이라고 하거든요. 누구에게나 보이는 성적 특징이다. 그래서 1차 성징이라고 하게 되는데, 포유류에서 재미있는 애들이 얘입니다. 얘는 암컷 하이에나인데요. 하이에나를 처음 연구한 과학자들은 굉장히 난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과학자들이 암수를 보려면 사실 걔네들 다리 사이를 보게 되거든요. 다리 사이 봐서 뭐가 있으면 수컷이고 숨겨져 있으면 암컷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이에나는 문제가 뭐냐면 다 있어요. 모든 존재에게 다 외부 생식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하이에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되게 난처한 거예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차라리 모든 개체가 암컷이면 설명이 됩니다. 왜냐면 포유류는 어차피 새끼를 낳는 게 암컷이니까. 그런데 모든 개체가 수컷이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이에나는 모든 개체에게 수컷 생식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이에나는 이상하게 암수에게서 동일하게 흔히 남성 호르몬에 얘기하는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이게 암컷 생식기를 자극해서 수컷처럼 길게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음액이 자라서 거의 그 수컷 생식기만큼 자라거든요. 그리고 출산도 그 길게 튀어나온 부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에나는 암컷 모계사회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수컷처럼 생긴 생식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에나는 철저하게 모계 중심 사회고요. 가장 힘세고 가장 덩치가 큰 암컷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 암컷의 딸들이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고요. 나머지 힘 약한 암컷들은 거기에 눌려 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랑 비슷한 구조를 동물 집단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는 암컷 우위 사회입니다. 수컷이 그리고 떠돌아다녀요. 보통 다른 집단에서는 수컷 우두머리가 자신만의 집단 형성을 하고 젊은 암컷이 그 무늬를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하거든요. 근데도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분명 여긴 모계사회고 암컷이 우두머리고 암컷 위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외부 생식기에 전부 수컷의 명칭을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생겨나 모양이 우리에게 익숙한 수컷의 것과 비슷하다고.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여기에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왜 굳이 이 포유류 하이에나 사회에서는 그는 상대적으로 밀려나 있는 수컷이 오히려 해부학적 명칭에는 다 들어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거라 조금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유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이가 폐축이 잘못돼서 사망하는 걸 유산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미스캐리지라고 합니다. 미스 실수죠. 캐리지는 전달이고 잘못 전달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임신한 여성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다 생각을 하는 것, 단어들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암컷과 수컷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구나. 암컷은 보통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수컷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살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유러피안 쥐는 쥐의 일종인데요. 이것도 얘는 암컷은 XX고요. 수컷은 YY고요. 심지어 이런 쥐는 암컷은 X 하나만 가지고 있고 수컷은 XY인 경우가 있고요. 단공류는 더 웃깁니다. 이게 오리너구리 같은 경우인데요. 오리너구리는요, 성염색체만 5쌍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염색체 1쌍이잖아요. 5쌍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5쌍의 성염색체 중에
우리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의 성염색체와 연관이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포유류의 성염색체는 오히려 이 단공류의 상염색체, 즉 암컷과 수컷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염색체 중에 하나가 변형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그것이 암컷과 수컷을 가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암컷과 수컷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뭐냐? 결국에는 이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영상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식 채널에서 예전에 나왔던 건데요. 18cm의 여행이라는 하나의 간단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나요, 혹시? 자, 이게 뭐냐면 정자의 이동을 하나의 스토리텔링 라인으로 만든 건데요. 소리는 안 나오지만 어차피 이거는 음악만 나오니까 들어봅시다. 정자는 동시에 출발해서 약 18cm를 이동을 해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길이의 3,000배 정도에 달하는 길이, 극한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생존율 3억분의 1의 가악한 일지라고 표현합니다. 수영을 하는 모습으로 유인화를 시킵니다. 1차 관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1차 관문을 어떻게 도달했는지 돌파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피할 수 없게 경제적 전쟁과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0%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2차 관문. 아까 90%가 죽었으니까 초기 출발했을 때 10%가 살아남았을 거고 3억이었으니까 제가 3천만 정도겠죠? 여성의 난관이 2개 있으니까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따져야 되고요.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저 관문 돌파를 하고 남자를 만납니다. 목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목표물. 남자고요. 백만 배나 큰 존재인데 목표입니다. 정자에 비해 100만 배나 큰 존재인데 여기서의 초점은 정자한테 맞춰져 있어서 남자는 그저 목표물이라고 표현이 되죠. 마지막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고요. 최후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진입. 그리고 대화역전 만나. 가장 작은 세포와 가장 큰 세포와의 만남. 그리고 이후에 18cm 여행의 끝은 수정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자, 이 영상은요 이것과 비슷한 종류의 영상들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은 당신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몇 억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존재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이것들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걸 예전에 봤거든요. 그때 당시의 느낌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물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제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우는 과정에서 참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포유류의 일종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 과정을 겪고 이 장면을 다시 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보이는 것들. 어떤 게 안 보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정자는 너무 비장하게 나옵니다. 3억 분의 1,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 90%의 뭐 죽음, 뭐 최후의 뭐 어쩌고 하면서 정자는 굉장히 비장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난자는 지나치게 무정하죠.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선택의 판단은 오로지 정자한테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난자는 여기서 아예 목표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예 생명력 자체를 제거해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 수정은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의 완성은 수정, 그 끝은 수정,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후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될 때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24시간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난자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만날 수조차 없거든요. 기껏해야 24시간인데 그건 이렇게 길게 설명해놓고선 그 24시간 이후에 올 266일은 하나도 표현을 안 해요. 이게 뭘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뭘 놓치고 있을까? 정자의 3억이라는 수의 숨은 함정. 보통 이게 3억이라는 건 한 번 사정할 때 들어있는 정자의 숫자로 생각하지만 이것도 지나치게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천만 개 정도만 넘어가면 정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10배 이상 뻥튀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거 보면요. 정자뿐만 아니라요. 사람의 몸은요. 매일같이 약 60억 개의 세포들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의 몸에서 각질에서 위장에서 내부세포에서 어딘가에서 죽어나간 세포가 매일매일 60억 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슬퍼하지 않아요. 피부가 좀 벗겨진다. 위장이 좀 벗겨진다. 그 안에서 뭔가 세포가 떨어 나온다. 아무도 비장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그냥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일종의 블록이니까 낡음은 제거할 수 있는 거지. 생각을 하지. 아무도 슬퍼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정자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죠.